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요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주제 아마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대한민국 운명의 날입니다. 자, 이제 잠시 후 2시부터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표결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3시부터.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 저희가 그에 앞서서 김영롱 앵커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다시피 뭐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을 조금 뒤로 제쳐두고 그렇다면 국내 경제와 증시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최요한 평론가님이 뭐 정치평론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짚어주세요. 과연 탄핵 절차와 수순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또 탄핵 표결이 진행된 이후의 결과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지 예상이지만 그래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탄핵이라든지 하야라든지 이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특히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강제 퇴위를 시키는 것이 바로 탄핵이고요.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고요. 네네. 그래서 국회의원과 과반수 이상의 발의를 통해서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이 넘어야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소추 이게 의결된 거를 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네. 우리 헌정사에서는 지금 2004년 3월 12일 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죠. 그건 기각이 됐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탄핵 정상적으로 퇴임한다면은 일반 지금 이명박 대통령처럼 사무실도 제공받고 비서관도 제공받고 하면서 되는데 탄핵됐을 경우에는 경호 외에는 받는 것이 없어집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별검사, 특검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실제로 뇌물죄라든지 이런 게 되면은 피의자로 돼서 이렇게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탄핵 절차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또는 이제 대통령 그게 부결이 되면 유지가 되고요. 이것이 쭉 진행되면서 나오네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지금 이것이 결정나게 되죠. 탄핵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용 재판관 6인이 9명 중에 6명 이상 찬성하게 되면 대통령직 박탈되고 그리고 차기 대선이 대통령 선출하게 됩니다. 그 기각이 되면 대통령직 그대로 유지되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부 이렇게 쓰든지 한자로 그리고 아니 불자 말고 밑에 입구자가 또 들어가야 돼요. 이걸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X표 안 되고 이거 찬성 반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국회의원들이 다 잘 알 테니까 문제는 이제 오늘 탄핵에 대해서 가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또 가결이 된다 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부결이 된다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탄핵안이 몇 표 정도로 가결, 부결 여기에 따라서 향후에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하고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로 경우의 수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결이 되는 경우, 200표가 안 되는 경우.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걷잡을 수가 없죠.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결이 됐다라고는 생각하기도 싫은 정도고 불확실성이 워낙 심해지기 때문에 증시에는 정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가결이 될 경우에도 2가지 방식이 있어요. 200표를 간 넘는 방식으로 간신히 가결이 되는 경우하고 230표, 40표 이렇게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가결이 된 경우 이거는 또 영향이 틀려지는 것이 뭐냐면은
겨우 가결이 됐을 경우에는 친박계는 버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결이 됐으니까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이 나기 이전까지 어쨌든 친박계하고 새누리당 내에 비박계하고 피 터지는 싸움이 있을 겁니다. 서로 잘났다라고 할 거니까 책임전가할 거고 그러면 이거는 불확실성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야당 내에서도 좀 또 잡음이 있을 수 있죠. 야당에서도 이탈한 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비박계에서도 좀 그런 그렇죠. 경우의 수에 따라서 간신히 가결됐을 경우에는 야당은 지금 171석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비박계에서 들어와서 가결이 됐는데 간신히 됐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야당은 뭐 자신들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 분란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 분당까지 가능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마지막으로 압도적으로 가결이 된다. 그러니까 230표, 235표, 240표까지 보는 어떤 사람은 270표까지 또 보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는 그러니까 오히려 증시에는 전 제가 뭐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확실하게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의 10일부터 벌어지는 그 촛불 시위는 11일에 또 있거든요. 벌어진 시위는 오히려 더 하야하라고 이런 촛불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헌재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기각이 아니라 인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는 바로 대선 정국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요 정도가 현재 대다수의 정치평론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분석입니다. 자, 일단 그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현재 그 예상되는 표결 수는 어떻게 되는지도 그거는 참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게 왜냐하면 171석의 야당은 모두 다 탄핵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늘 오전까지 확인한 그 뭐랄까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비박계의 표가 33표예요. 그리고 외국 갔다 온 사람들하고 몇몇 사람들 서너 표가 더 있다 그래서 205표가 현재 확보된 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샤이 탄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탄핵을 한다 안 한다. 이걸 뭐 마음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의 수에 따라서 이것이 압도적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데 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 오늘 오전까지도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상황을 보니까 의외로 샤이 탄핵이 많다. 그러면 이 상황은 아까 제가 사례로 들었던 대로 205표 확보된 데에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230표, 240표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예상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그 최평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 우리가 지금 과거를 알아야 또 미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 일단 우리가 사례로 몇 가지 꼽아볼 수 있는 그 탄핵 사례는 뭐 우리나라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 증시와의 관계일 거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게 이 브라질 호세피 대통령의 탄핵 사례.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제로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탄핵 소추안이 결의가 되고 가결이 되고 헌법재판소까지 갔던 경우는 우리가 이미 한번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2004년 3월 12일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발의가 되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한 5% 정도가 코스피가 빠졌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헌법재판소를 가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다시 회복을 합니다. 지수 자체는. 때문에 전문가들도 사실 가결되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많이 거칠 것이다. 부결이 됐을 때 그 후 폭풍을 진짜 가늠조차 못해서 그게 문제인 거지. 가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이를 설명을 하다가 잠깐 말을 멈췄던 이유가 2004년과 2016년 똑같이 국회 내에서 탄핵 결의안이 뭐 소추가 되면서 이제 표결을 들어가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너무나 다르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자료화면 요즘에 다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아수라장이었어요. 맞아요. 급진적으로 그냥 거기서 땅땅땅 때리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국회 점거하는 일도 있었고. 그렇죠. 경호권 발동하고 막 끌고 나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막 울고불고 진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가면서 그리고 국민들 내에서도 합의를 이뤘고 국민들이 먼저 하야를 해라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촛불 집회 물론 있었었는데 그때는 하야 반대 네. 촛불 집회였잖아요. 예, 탄핵 반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때만큼의 충격은 없을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예상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 왜냐하면 탄핵이나 뭐 이런 표결은 표결이고 네.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가결이 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로 무난하게 간다고 해서 네. 갑자기 코스피가 V자 반등을 하고 막 그러진 않을 거란 거죠. 네. 경제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상승 추세를 가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현재 불확실성은 조금은 거칠 수 있다. 정치적 네. 리스크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뭐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만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또 남아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런 네. 불확실성이 100% 뭐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기간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뭐 180일 이내만 하면 된다는데 네네. 사실 국민은 그렇게 기다려줄 네. 여유가 없죠. 그렇죠. 없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란 이런 변동성이나 들끓는 마음은 더 부글부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를 가결과 증시 100% 100%뭐 비슷하게 간다라고는 좀 보기 힘들 것으로. 그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최평님께서 좀 도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첫 네. 번째가 그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그 헌법 그 대법관 가운데 그러니까 헌재 가운데 9명 가운데 지금 3명이 공석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상 9명 가운데 9명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그렇죠. 있고 네. 국회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머지 시민사회 이 자체에서 정리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헌법재판소장이 1월 달에 퇴임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이정미 대법관도 퇴임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남은 게 7명이거든요. 네. 7명 남게 되면은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그렇죠. 인용이 그렇죠.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오늘 나온 보도는 이 상황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사례보다 훨씬 더 복잡하긴 하지만 네.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기 전에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그렇게 있습니다. 해야 된다. 네, 예, 그렇게 당위성이 있고 그리고 제가 예상하건대 지금 탄핵 가결이 되면요, 이 촛불 민심은 어디로 가냐? 안국동으로 가요. 그러겠죠. 예. 매일같이 안국동 가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촛불 시위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헌재도 굉장히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 법치주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법치주의라는 것은 우리 보통 법 지켜서 할 이게 아니라, 권력을 갖고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네, 의미거든요. 네. 그 법치주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근본적으로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든 이거는 민심과 부합하는 판결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또한 시민들이 불안한 거죠.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네. 변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해답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 아마 없을 거예요. 당장은 표결에 네. 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노무현 전 고 전 대통령의 이야기는 좀 들어봤으니까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올해 5월 브라질. 30일에 있었던 브라질 경우는 어땠었어요? 호세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실 시장 변동성이 가장 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때 변동성이 컸었는데 오히려 상원의 탄핵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서 시장은 좋아집니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불만이 많아서 네. 그리고 시장의 뭐 불안정성이 커져서 뚝 떨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지수 자체가. 네. 그런데 이제 탄핵안이 채택이 되니까 이제 좀 나아지려나 보다라는 기대가 네.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게 길게 안 간다는 거죠. 떨어진다 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은 하긴 하는 건데 그 회복 시점이 2004년과 브라질과 지금의 우리의 경제 상황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과연 이걸 진짜 회복을 하느냐, 상승 추세를 가느냐는 좀 그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네. 두 분께 질문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하고 브라질의 경제 상황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니까. 차이였죠. 네. 그 당시 그 상황에 사실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호세피 대통령이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 사실 브라질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이었죠. 정말 최악인 상황. 그러니까 헤아라도 거의 30% 넘게 하락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호세피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 게임이었다는 분석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가리기 위해서 호세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을 했었고 그런 것이 결국에 이제 통과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가가 이 브라질의 주가가 거의 5만 대에서 6만 5천 대까지 탄핵 표결이 있은 다음부터 껑충 뛰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예전의 대통령이 내려오고 네. 새로운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약을 내놓잖아요. 네. 그렇죠. 경제를 살리겠다. 그리고 지금의 부정부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부패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네네. 이걸 척결을 하겠다라는 스탠스가 잡히자마자 증시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우리 물론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브라질까지는 아니다. 네, 예. 뭐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때문에 근데 이거는 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증시가 위로 갈지 내려갈지는 브라질도 똑같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다른 제3의 방향이 없다는 거죠. 네. 그쪽 상황이 그때 당시에 경제 상황이 더 안 좋다 할지라도 네. 지금 우리 상황도 좋은 건 아닐 뿐더러 네. 어쨌거나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뒀을 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악이니까 바닥을 찍었어라는 느낌이 있었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닥 찍었으니까 올라가 이런 느낌은 사실 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2030까지 다시 반등하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이 얘기가 나왔을 때 탄핵 앞두고 왜 이러지?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할 텐데 그거는 우리 지금 국내 변수보다 미국의 그 뭐랄까 그 증시 호조 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연장 네. 이런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겠죠. 좋게 말하면 그렇게 네. 해석하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신고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신고가 기록할 거. 그래서 180만 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거기에다 SK 하이닉스까지 두 개 SK 합치면 이제 하이닉스 시총 25% 넘으니까. 포스코 네. 세 개만 합쳐도 이게 네,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네. 거고.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탄핵이라는 게 이제 브라질에서 탄핵이 진행된 이후에 주가가 반등했고,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김영롱 앵커가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의견이 다른 측면이, 네. 만약에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별로 안 좋지만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 국내 증시를 움직이는 주요 수급 주체들은 기관 투자가나 아니면 외국인들이니까 네네. 국민의 감정보다는 그들의 판단이 더 작용을 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브라질과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런 쪽에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을 좀 걸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코스피가 그렇게 최악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2,000선에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는 게 말해준 그대로입니다. 개인들은 지금 짜증이 날 대로 많이 짜증이 나 있는데 네. 외국인은 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고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은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별로 그렇게 많이 일희일비 안 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큰 변동성도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죠. 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월 6일 네. 그때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물론 최근 들어서는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어떻게 해석을 해보자면 굳이 껴맞춰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제 탄핵 표결이 되기 직전에 우리는 증시가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많이 내려가 있었던 상태에서 저가 매수 물량을 계속 담아놨다고 좀 볼 그렇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증권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 탄핵이 부결될 경우는 불확실성, 가결될 경우는 불확실성 해소. 이게 다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나? 네. 피컬하네요, 진짜. 근데 아마 증권가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저희가 막 혼란스러운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일 거. 그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 일치는 아닙니다. 여기서 뭐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탄핵이 가결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박 대통령이 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해소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증권가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 경제가 특별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증시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단 여기 다만이라는 게 꼭 붙어게 되는데 김영롱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등의 개념보다는 하락을 막아주는 개념 정도다. 네. 이 정도까지만 현재 증권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그 이야기해야 할 부분은 네. 뭐냐면은 탄핵이 가결이 됐을 경우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용할 것인가 아닌지 살펴보잖아요. 네. 이 사이에 일부에서는 하야해라 네. 라면서 여전히 촛불을 들 거고 네. 여기서 하야하면 안 된다라는 법리적 논쟁이 벌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과연 현행 헌법과 국회법 134조 2항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후에 이 공직자는 탄핵이 그러니까 그 하야가 되는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스스로 물러내 가능한가?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요? 안 돼. 왜냐하면은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자진 사퇴를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일 경우에 이게 또 말이 달라져요. 그 헌법 조문을 한번 인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두 가지 의견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런 입법 취지를 들어서 대통령의 경우는 사퇴가 불가능하다라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경우 사직원을 받은 임명권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최고의 네네. 임명권자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하야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 전문가들조차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 네, 이거 확실한 법 그게 명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것이 탄핵하고 나서 하야해라, 하야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사실상 법적으로 어떻게 딱 정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치로 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안국동 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계속 촛불 시위하면서 계속 물러나라고 하야 시위하게 됐을 때 네.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이거지. 오히려 더 이렇게 그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평상시에는 촛불을 안 들어요. 토요일만 나가면 촛불을 들거든. 네. 이런 것들이 일주일에 이벤트처럼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 과연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이건 정말 오리무중이라는 거죠. 시장에. 저희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서 항상 마음에 갖게 되는 부담감이 어떤 정말 분명한 이야기를 시청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다고 네. 생각을 하면서도 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없는 상황이 더 상황이니까. 어렵고 그렇죠. 네. 더 마음이 좀 씁쓸해지게 되는데 어찌됐건 사실 이게 현실이라는 걸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뭐 가능성만 이렇게 네, 소개를 말씀드리는 해드리는 거니까요. 예. 네. 자, 이어서 저희가 그러면 그 한 분씩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최현 평론기관님 결론을 맨 마지막에 좀 듣도록 네. 할게요. 먼저 해주세요. 저는 경제방송 앵커로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결론직설은 주식시장의 영향을 떠나서라고 해봤습니다. 오늘 결과가 주식시장의 어떤 영향, 뭐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이걸 떠나서 제 바람을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김영롱 앵커의 마음까지 다 느꼈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꿈꾸는 자가 그 꿈을 이룬다고 하죠. 그러니까 상상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 사실 개미 투자자분들의 공통적으로 후회를 하는 측면이 뭐냐면 그때 내가 좀 뭔가를 해볼 걸 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 지금 당장의 어떤 순간이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뭔가를 또 해보는 그런 시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1987년도 6월 항쟁 당시 고등학생이었어요. 예, 고등학생인데 시위하러 다녔습니다. 대학생들 따라서. 네. 그랬어요. 서울지역 고등학생 협의회 깃발 아래. 그러면서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수십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런 그 대통령을 퇴진하라라는 이런 이제 구호가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참 슬프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다. 우리 후세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딱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빠, 그때 뭐 했어?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좀 당당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네. 탄핵 어느 끝나고, 정도는, 어느 정도는. 탄핵 끝나고 알겠어요. 이야기합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분명한 이야기는 저희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거고요. 그 정보를 토대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앞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직설 시간이었고 최유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